네, 박지원 국정원장이 움직였습니다.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이거 잠깐 짚고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랑 취임 후 첫 통화를 했어요. 조속히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네. 오늘 오전에 14분간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통화 시작될 때부터 속보로 나왔고요. 네. 내용은 크게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미 동맹의 재확인과 강화.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 네.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코로나19였는데요. 코로나19 대목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은 지금 한국이 방역을 너무 훌륭하게 하고 있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치사와 함께 또 부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 취임 후에 조속히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1월 20일 취임이잖아요. 네. 그럼 조속히가 언제냐? 이건 저는 코로나19 상황에 달려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 하루에 12만 명에서 14만 명 넘어가는 미국 상황에서 우리는 갈 수가 없고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면 뭔가 이제 만남이 이루어질 텐데 화상통화나 전화통화는 수시로 있게 될 텐데 실제로 오프라인 만남은 사실은 기약하긴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통화는 그렇게 했어도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네. 자, 바이든 당선인과의 통화도 관심이었지만 지금 일본과의 외교 상황이 어제 오늘 지금 큰 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에 가서 스가 총리를 만나고 와서 기자들에게 그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잠깐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가 총리님께 드릴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스가 총리님 등 모든 지도자들이 저에게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 한일 양 정상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느꼈고 지금 국정원장 말로는 분위기가 좋았다. 네. 이거 국정원장의 말입니다.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는 지금 나왔나요? 네, 그냥 보여진 바로는 사실 워낙 노련하다 보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이 분위기를 잘 띄운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일본에 왔더니 지금 백신이 개발이 잘 될 것 같다. 내가 일본에 왔더니 스가 총리 지지도가 오르는 것 같다. 이렇게 분위기를 잘 띄웠고요. 네.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은 한일 공동선언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 공동선언을 통해서 좀 분위기를 풀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한일 관계를 좀 경직된 관계를 풀어보고자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네. 어떤 말을 듣고 들어온 겁니까? 사실 지금 우리 측에서는 서로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강해 보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일본 측에서는 이 공동 선언과 관련해서는 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오간 게 없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확실히 또 언론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한일 관계를 이렇게 풀어가기 위한 계기는 한국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일본이 한국 측에 확실히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장이 직접 저렇게 갔으면 네. 혹시 친서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지원 원장은 친서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근데 이것은 있는데도 있다고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한일 관계 지금 미묘한 특성상 외교부와 청와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사실 이것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담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이제 일본에서 아사히 신문 보도로 나온 게 서훈 이제 이 국가안보실장도 일본을 방문한다더라. 조만간. 그럼 그때 친서하는 거 아니냐? 뭔가 지금 계속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관측인데 이것은 일본과 우리나라 당국이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여야 국회의원들도 네. 오늘 일본으로 갑니다. 넘어갔어요. 네네. 넘어갔는데 스가 총리를 과연 만날 것이냐 만나지 못할 것이냐 이게 서로 얘기하고 건너간 건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일 의원 외교는 계속 이루어져 왔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스가 총리를 면담하는 것은 좀 논외입니다. 한일 관계 분위기에 따라서 사실은 총리가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일본은 우리와 다르게 내각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의회의 이 수장이 바로 총리이고 이제 국정을 담당하는 것인데 총리를 만나지 못한다면 조금 이제 지금 분위기가 충분히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당 의원 4명, 야당 의원 3명인데 어쨌든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서훈 안보실장이 네.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조율 중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나 이거는 봐요. 외신 보도예요. 일본의 매체가 공개한 건데 네. 일본과 우리 모두 다 현재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의 관측이 사실은 적중률이 높습니다. 사실 박지원 국정원장도
가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 가 있네? 그리고 니케이 간사장을 만났네? 스가 총리 만난다고 조율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오후에 바로 만났거든요. 이것은 이제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갔고 네. 사전에 조율이 돼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지금 이제 방일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양국은 일단 부인했지만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물밑 접촉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될 사안입니다. 뭐 물밑 접촉이 있었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수 없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 한일 지도부가 지금 맹맹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들이 잘 아실 겁니다.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이제 피해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승소를 했기 때문인데 그간의 과정이 어땠었죠? 네, 사실 2018년에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계속 그 추진이 돼 왔고 다음 달에 실제로 이것을 매각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네. 바로 코앞에 한 달 앞으로 다가오게 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측에서는 개인의 청구권 같은 경우는 한일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다음 달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어떤 기업들의 자산을 매각해서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한일 관계가 상당히 냉각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심이 4년째 지금 네네.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일본에서 네. 소송이 있었잖아요. 일본에 소송이 있었죠. 사실은 이게 허스토리라는 영화에도 담겨 있는데요. 네. 1992년에 일본 정부가 당시에 잠깐 처음으로 위안부의 존재와 이거 군에서 동원한 것이다라는 걸 인정해요. 네. 이게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예요. 93년도. 그리고 무라야마 담화는 95년에 나왔어요. 90년대는 일본의 개입을 인정했었습니다. 이때 시모노세키 재판이라고 해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 3명과 또 이제 근로정신대 모두 합쳐서 10명의 할머니들이 일본에서 재판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네. 물론 결과는 패소였죠. 그리고 이제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 일본 정부에 재판을 이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2016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한일 위안부 협정이 맺어집니다. 네. 이때 위안부 할머니들은 격분해서 그럼 우리 법정에 일본 정부를 세우겠다. 이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원고는 우리 할머니들인데 피고는 일본 정부이지 않습니까? 네. 일본 정부에 당신들이 지금 고소당했으니 법정에 대응하시오. 그런데 이 송달을 받지 않은 거예요. 다 반송해 버렸습니다. 이 피고로서 이제 이 법정으로 소환하는 문서들을. 네. 근데 그 이유들이 있었죠. 뭐 서류에 하자가 있다든가 또는 이건 주권 침해다. 왜냐하면 주권을 가진 나라가 다른 외국, 다른 나라 법정에 설 수 없는 것이다. 이건 국제법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계속 불응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일본 정부를 하지 못하다가 우리 법정이 공시송달했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하고 전달된 걸로 간주하고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난해야 1심 재판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 패소를 거듭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법원을 찾은 건데 일본에서는 주권 면제 원칙을 그 근거로 됐다고 합니다. 네, 네. 주권 면제 원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한 국가가 외국의 재판소에 강제로 그것도 피고로 설 수 없다는 그런 주권 평등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외국의 판례를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의 경우에는 이 국가 면제 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계속 그걸 주장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본 측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소장을 일부러 받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거부를 하니까 받지를 않고 우리나라에서 공시송달이라는 것을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소장을 받지 않으면 그걸 전달할 수 없으니까 이 게시판 같은 데 올려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전달한 거로 치부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자, 공시송달을 통해서 어렵게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이 재판정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다 나오면서 기자들을 향해서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4년 동안에 했는데도 아직까지 일본도 할머니도 다 죽기만 기다려요. 그런데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나라 대 나라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
눈치만 보고 있는 거고 이러니까 이제는 오로지 믿는다 해봐야 법 밖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다가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자, 이용수 할머니, 이제 믿을 것은 오로지 법밖에 없다. 정부에 대한 실망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 아니냐. 일본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피해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시간은 저들의 편이다. 근데 우리 정부는 우리를 왜 지켜 보호해주고 일본 정부가 싸워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이제 토로했어요. 네. 지금 어제 보신 저 장면이 마지막 재판입니다. 네. 그럼 이제 판결만 남은 거죠. 지금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국내 소송이 2건입니다. 하나는 12월 11일에 판결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내년 1월 13일에 판결이 나옵니다. 12월 11일. 12월 11일 하나, 네. 1월 13일 하나. 네. 이렇게 이제 연말 연초를 사이에 두고 2건의 이제 판결이 떨어질 텐데 네.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8년에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 이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었는데 다만 여기선 피고가 누구였습니까? 전범 기업이었어요. 이번엔 일본 정부입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 정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라면 정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자, 판결이 나왔어요. 네. 판결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 만약에 판결이 나왔는데 할머니들이 승소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 법정에서 일본 정부는 할머니들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면 네. 이것은 우리 역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네. 당연히 반발하겠죠. 네. 지금 제가 보건대는 이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 때문에 지난 여름에 느닷없는 수출 규제가 시작이 되고 네. 지금 뭐 1년 이상 굉장히 냉랭한 한일 관계가 지속되고 있어서 그 와중에 저쪽은 총리도 바뀌고 미국의 대통령도 바뀌고 이제 좀 이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이 판결이 나온다면 일본 정부는 아마 한일 관계 냉각은 더 장기화될 것은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졌는데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하지 않겠죠. 그럼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국제법을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제 소송이면 모를까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피고로 놓고 배상하라고 일방적으로 판결한 걸 우리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재판은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전범 기업의 경우에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는데 국내에 있는 전범 기업들의 미쓰비시, 미쓰이 등의 자산을 동결하는 형태로 압류를 해놨는데 바로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일정 기간을 보다가 집행명령을 내릴 때 그것을 매각해서 거기서 취득된 돈을 피해자들에게 대신 주는 거죠. 그런데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일본 정부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건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쩌면 상징적인 선례로 남고 또다시 한일 정부가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 김정윤 시사캐스터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